네,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액체하고 이제 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뭘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연결을 해서 요것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게 결합을 했을 때 어떠한 모형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새기고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합에는 크게 무슨 결합이 있어요? 그렇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조금 이제 제외를 시키고 크게 두 가지예요. 무슨 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하는 형태가 어때요? 조금 틀리죠. 이온 결합은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뭐 NA하고 CL이 있으면 이거 두 개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형태로. 그러니까 요 NA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CL 쪽으로 주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하고 수소의 경우가 결합을 할 때는 이런 전자의 이동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있는 홀 전자가 서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어떻게 돼요?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뭐다? 공유결합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로 이것들의 2차원적인 구조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한 가지 뭐냐면 공명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명의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VS, EPR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모양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HO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이제 굽어 있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뭐 CO2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떻다? 이거는 그대로 직선형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NO3-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의 마이너스인데요. NO3-의 경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이중결합이 세 개의 산소 원자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편재화 되게 다시 한번 퍼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뭐가 됩니까? 그렇죠. 평면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할 내용이 분자와 분자 간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부분은 이제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야기할 때는 기체의 경우는 분자 간의 힘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야기할 액체와 고체의 경우는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뭐가 생기느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떤 상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기체하고 이제 액체하고 좀 이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체예요. 저하고 저희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어떤 그런 끈끈한 힘이라든지 끈끈한 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가족하고는 어떻습니까? 끈끈한 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꼭 가족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서로 간에 뭐가 있습니까? 상호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이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무슨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액체나 고체의 경우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이 이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힘들이 작용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VS, EPR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힘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힘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어떤 힘이 있느냐, 이제 그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1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런 힘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두 개의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하느냐를 먼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일단 이것들의 힘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HBr하고 H2S라는 물질이에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하느냐라는
라는 걸 물었습니다. 봅시다. HBr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HS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H2하고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두 개 다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그죠? 두 개 다 극성이에요, 극성. 그러면 이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들은 특이하게다기보다는 어쨌든 극성 분자들은 어떤 힘이 주 힘이 됩니까? 이런 힘들은 쌍극자 힘이 되죠. 알겠죠? 쌍극자 힘이 극성 분자들은 뭐예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다시 하면 그죠? 쌍극자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 녀석도 쌍극자 힘이 존재하고 이 물질도 쌍극자 힘이 존재하니까 두 개 사이에는 쌍극자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할 건 뭐냐? 쌍극자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뭐도 있느냐? 뭐도 있어요? 분산력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왜? 분산력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비극성한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왜? 비극성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밖에 없다? 이 분산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성들도 이 분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산력의 힘이 이 쌍극자의 힘에 비해서 어떻다?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실제로는 이거의 경우는 쌍극자힘과 분산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거 봅시다. B번은 뭡니까? 지금 CL2하고 뭐야? CBr4입니다. 봅시다. CL2의 경우는 CL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질 거고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그러면 이거는 왼쪽 오른쪽에 전기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비극성이죠. 그 다음에 이거 CBr4를 그리면 BR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제가 밖에 이제 전자는 안 찍을게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비극성입니다. 둘 다 뭐예요? 둘 다 비극성이죠? 둘 다 비극성이니까 무슨 힘만 작용한다? 그렇죠? 무슨 힘? 그렇죠? 분산력.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끼리만 있어도 분산력, 이 녀석끼리만 있어도 분산력인데 서로 합쳐져 있어도 뭐다? 똑같은 비극성이니까 분산력만 작용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C번 봅시다. C번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C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2하고 지금 NO3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NO3 마이너스.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약간 이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봅시다. 요거의 경우는 우리가 일단 I입니다. 이거 뭐예요? 비극성이구나. 일단 알겠어. 요거 봅시다. 요거는 N. 아까 제가 그렸었는데 요거죠? 요거 근데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요거는 공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뭘 가집니까? 그죠? 비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비극성하고 비극성이니까 무슨 힘이에요? B하고 똑같은 분산력을 가져야 되는데 요거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음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자체적으로는 보면 비극성 형태죠. 비극성 형태인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너스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두하고 지금 이거하고 만약 섞었다라고 합시다. 섞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마이너스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약간 한쪽으로 쏠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무슨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이온에 의한 무슨 쌍극자? 유도, 그렇죠?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 알겠죠? 그러니까 요 이온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쌍극자? 유도 쌍극자.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이온이 없다라고 하면 두 개 다 무슨 힘? 분산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분산력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알겠죠?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건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온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형태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NH3하고 C6 이제 뭐예요? H6입니다. NH3하고 C6H6 이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NH3는 일단 뭐예요? 극성입니다. 맞죠? 이렇게 이제 된 거. 이렇게 된 이제 형태.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죠? 그 3차원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여기서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되니까. C6H6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비극성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들끼리 있다. 만약에 지금 봅시다. 요 극성, 그러니까 NH3끼리 있으면 극성끼리니까 무슨 힘? 쌍극자 힘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요 NH3의 경우는 어떤 결합이 있다? 그렇죠. 수소 결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당연히 비극성이니까 무슨 힘? 그렇죠. 분산력이죠.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섞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극성이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뭘 가집니까? 쌍극자를 가질 거라는 겁니다. 쌍극자. 근데 이 쌍극자에 의해서 여기 비극성인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 이온하고 비슷합니다. 이온하고 같은 개념으로 오게 되면 옆으로 약간 어떻게 될까요?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그건 뭐다? 쌍극자, 유도, 쌍극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심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한 물질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한 물질일 때는 비극성이면 분산력, 극성이면 쌍극자 힘. 근데 쌍극자 힘 가지는 극성 중에서도 뭡니까? 수소 결합 가지는 건 뭐예요? H, O 또는 N, F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죠. 요런 이제 형태들은 우리가 수소 결합을 가진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고 지금 묻는 건 뭡니까? 이게 서로 같이 있을 때 이야기는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요건 쌍극자 힘을 가질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쌍극자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슨 힘? 유도 쌍극자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유도 쌍극자 힘. 요거는 이제 이온을 갖고 있으니까 이온, 유도 쌍극자 힘.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은 뭐냐? 지금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이거와 수소 결합하는 것. 수소 결합입니다. 봅시다. 지금 뭐가 있느냐? CH3, O, CH3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걸 이제 제가 그냥 좀 루이스 구조로 그냥 그릴게요. H, H, H 이렇게 되어 있죠? O, CH, H,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CH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F-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요 세 개부터 먼저 봅시다. 일단 수소 결합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수소 결합을 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ONF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ONF에 중요한 건 뭐예요? ONF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수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일 처음 거 이걸 이제 에테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거 보면 물하고 비슷합니다. 물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소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요 사이에 이거 수소 결합 아닙니다. 이거 수소 결합. 왜? 이 H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C에 붙어 있습니다. ONF에 붙어 있는 H와 ONF 사이에 뭐예요? 결합이 수소 결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소 결합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수소 결합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CH4 같은 경우도 물에서 이거하고 결합을 하려면 이 H가 있는데 H가 어때요? 지금 H가 어떻습니까? H가 탄소에 붙어 있다는 거죠. 알겠죠? 탄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다?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거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나 없나? 잘 보시면 이거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합니다. 왜? 이거하고 뭐하고?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그거 뭐 됐어요? H하고 ONF 사이에 ONF. 그러니까 이 H는 O에 붙어 있는 H죠. 그 다음에 이건 F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요거는 아까 요거는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는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기엔 요거는 수소 결합이 아닙니다. 요 자리는 수소 결합이 아닌데 요 자리하고 요거 또는 요거하고는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수소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수소 결합을 할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수소 결합은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결합한다? 물에 있는 산소하고 여기 수소하고의 수소 결합이 아니고요. 에테르에 있는 요 산소하고 여기 있는 수소하고의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그죠? 수소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는. 왜? 그러니까 ONF.
O죠? 그러면 H인데 H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O에 달려있는 H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H, 뭡니까? COH네요. HCOOH입니다. 요건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도 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요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여기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 군데서 뭐 할 수 있다?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면 요렇게. 여러 군데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수소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소결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소가 뭡니까? Na+입니다. Na+의 경우는 지금 F-가 틀립니다. F-는 수소결합의 정의에 들어가는 원소고요. Na는 이온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수소결합의 정의에 안 들어가죠. Na라는 원소는 없다라는 거죠. 수소결합의 정의에.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의 결합은 수소결합이 아닙니다. 물론 요 사이에 결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알겠죠? 있는데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수소결합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온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이온 뭐 유도 쌍극자, 이온 쌍극자 무슨 결합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수소결합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억하고 1번하고 2번에서 기억할 건 뭐예요? 물론 이제 3번 이야기도 또 이제 그 관련되는 건데 결국 뭐다?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이 어떠한 화합물에서 일어나느냐.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된다? 앞에서 봤던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뭡니까? VS-EPR 이론을 통해서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VS-EPR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3차원적인 구조가 극성을 띠느냐 비극성을 띠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됐죠? 그렇게 이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도 이제 관련된 건데 3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뭐냐? O2의 끓는 점입니다. O2의 끓는 점이 얼마냐? BP가 끓는 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183도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질소. N2의 BP가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어느 쪽이 더 끓는 점이 높습니까? 하면 이거 잘 찾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끓는 점이 높은 거는 양수의 경우는 숫자가 높으면 당연히 끓는 점이 높죠. 음수의 경우는 숫자가 작아야지 끓는 점이 높죠. 그러니까 O2가 N2보다는 어떻다?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됐나요? 왜 끓는 점이 높느냐는 거예요. 이거. O2의 끓는 점과 N2의 끓는 점을 보고 O2가 왜 끓는 점이 더 높으냐라는 겁니다. 그럼 O2를 한번 봅시다. O2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N2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비극성입니다. 똑같이 비극성. 그럼 단지 이것도 비극성,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비극성입니다. 그럼 다 뭘 갖고 있습니까? 둘 다. 그렇죠? 분산력만 갖고 있어요. 둘 다 분산력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산력이 어느 쪽이 더 크냐를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산력을 비슷한 물질의 분산력일 때, 비슷한 이제 그 분자 구조에서 분산력만 있다라고 하면 뭐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분자량이죠. 결국은 분자량이 클수록 큽니다. 산소의 경우는 8번이죠.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16이 되고요. 이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4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떻다? 뭐예요? 분산력만 가지고 있는, 두 분산력만 가지고 있는 물질, 그러니까 같은 그거예요. 힘일 때.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력보다는 쌍극자 힘이 훨씬 더 클 거고 쌍극자 힘보다는 수소결합 힘이 어떻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힘일 때는 어떻다? 분자량이 클수록, 알겠죠? 크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멀리 퍼져 있을수록.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퍼져 있는 물질과 이렇게 퍼져 있는 물질을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끓는 점이 높다? 이게 끓는 점이 높죠. 그러니까 표면적. 이걸 이제 우리가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넓은 부분에서 뭐예요? 만날 수 있고 요거는 이 부분에서만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산력은 그냥 분산력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힘은 결국은 비슷하다. 그러면 분자량이 크고 그 다음에 넓이가 넓으면 알겠죠?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거 봅시다. 그 밑에 거 보면 그 밑에 거는 이제 뭐예요? 위에 거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하는 거죠. B번은 NO
NO의 끓는 점은 얼마다? NO의 BP는 얼마라고 지금 돼 있어? NO의 BP는 마이너스 151입니다. 151도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들보다 왜 끓는 점이 높으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오히려 쉽죠? 요거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NO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NO의 경우는 뭐가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뭐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틀리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틀립니다. 이거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 하나, 우리 이제 루이스 구조에서, 요거 잘 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 루이스 구조에서 8전자를 만족하지 않는 형태의 화합물이 이겁니다. 요거 왜냐면 질소가 홀수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이제 홀전자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NO를 보시면 어때요? 전기음성도 차가 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쏠리게 됩니다. 다시 하면 뭘 띠게 돼요? 그렇죠? 극성을 띠게 되니까 이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쌍극자 힘이 있다.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성인 분산력보다는 어떻다? 훨씬 더 높은 뭐예요? 끓는 점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다? 분산력끼리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이 비극성 물질과 극성 물질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으냐? 무슨 힘? 쌍극자 힘 때문에 그렇다. 됐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문제 지금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이 분자 간의 힘. 결국 이런 힘들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액체나 고체에서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디? 액체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고체들은 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힘들을 이제 작용할 때 조금 이제 뭐 예외적인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액체나 고체에서 이런 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4번은 저기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는 이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뭐 계산이 나옵니다. 맞죠?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를 하기 전에 조금 이제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액체라는 녀석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액체는 가만히 놓아두면 분자 간의 힘 때문에 이렇게 액체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증발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왜 증발을 하느냐? 이 녀석이 자꾸만 뭐가 되고 싶어 한다? 기체화 되려고 합니다. 뭐 왜 되느냐?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뺍니다. 그런데 이 액체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러니까 물과 뭐 알코올과 여러 가지 액체들을 놓아두고 이제 기체가 되는 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각각의 액체마다 어떻단 말이에요? 기체가 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증기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낮다, 증기압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증기압이 낮으면 뭐가 높으냐면 이제 끓는 점이 높습니다. 끓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끓는 점을 의미하는 게 뭐냐? 끓는 점은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질 때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기압이 낮으면 많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다라는 것은 뭐다?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증기압이 높으면 또는 증기압이 낮으면 어떤 게 훨씬 더 증발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낮은 녀석이 잘 될까요? 증기압이 높은 녀석이 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물하고 알코올 중에서 어느 게 더 증발이 잘 됩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쉽죠. 알코올이 더 증발이 잘 됩니다. 알코올이 왜 증발이 잘 되느냐? 증기압이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다라는 말은 끓는 점에 가깝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기체가 되기 쉽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증기압을 계산하는 식을 이제 누가?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이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증기압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요 증기압 계산하는 게. ln, 이제 뭡니까? P2분의 P1은 뭡니까? R 델타 H분의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이라는 식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증발열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온도, 그러니까 이건 증기압이죠. 증기압입니다. 이제 증기압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온도에서 어떤 증기압을 알게 되면 다른 온도에서 다른 증기압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식이라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압력과 온도 사이에 뭐예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증기압과 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풀 수 있는 식이 바로 뭐다?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식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뭐라고 했느냐? 지금 25도씨 지금 물의 증기압이 얼마냐? 증기압이 23.8토르라고 합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증발열은 델타 H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발열이 얼마냐? 43.9 kJ/몰입니다. 몰이고, 그런데 이때 그러면 50도씨 때는 이 증기압이 얼마가 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 이런 식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그러니까 5개의 값 중에서 4개의 값을 알면 하나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물론 4개의 값 말고 3개의 값만 알아도 됩니다. 요거만 알면 뭘 할 수 있냐? 이것에 뭘 알아낼 수가 있어요? B를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B. 아시겠죠? B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 조심하실 게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닌데 2가지입니다. 조심하실 게 뭐냐? 이 R 값하고 요 델타 H 값입니다. 뭐냐면 이 R 값은 우리가 보통 R 값은 무슨 값이라고 합니까? 앞에서 이상기체 상수라고 해서 얼마로 배워요? 0.08206이나 뭐 0.0821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왜냐? 우리가 이 단위 환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의 단위는 지금 뭐냐? 지금 이건 뭐냐면 에너지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kJ/몰이라는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을 0.08206이나 0.082는 뭐예요? 그 에너지의 단위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단위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얼마 써야 되느냐? 바로 8.3145라는 값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유효 숫자 때문에 더 줄여서 쓸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 바로 요 값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면 틀리는 경우가 뭐냐? 여기 얼마를 적느냐? 43.9라는 값을 적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킬로줄이에요. 킬로줄로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걸 항상 뭘로 바꿔줘야 된다? 줄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그거 2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식에 요거 2가지 뭐예요? 함정만 여러분들이 잘 피하면 이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그냥 넣으면 되죠. ln 어떻게 됩니까? ln 여기 얼마예요? 23.8 여기 모르죠? x 맞죠? 는 아이 얼마예요? 8.3145 분의 위에 43.9가 아니고 여기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4390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온도 요 단어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또 25 넣고 50 넣으면 안 되죠. 여기 50 넣고 여기 25 넣으면 안 되죠. 켈빈 온도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323분의 1 빼기 278분의 1 요런 식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이제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이쪽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만 계산하면 한번 제가 이제 계산했으니까 물론 이거 제가 암산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다 이제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3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 합니다. 요 ln 값이니까 ln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ln 없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23.8은 2에 마이너스 1.37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여러분 이제 ln 값을 잘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산기 다들 있죠? 계산기 있는데, 계산기의 제조회사마다 이걸 쓰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경우는
2를 먼저 누르고 마이너스 1.37을 눌러야지 요거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37을 누르고 1을 눌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지만 나중에 이거 계산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이상한 값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254라는 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x분의 23.8은 0. 얼마다? 254. 그건 뭐예요? x는. 이제 요거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 93.7토르라는 값이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다?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잘 집어넣느냐.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요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ln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봅시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액체를 좀 지나서 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인데 지금 5번 문제는 뭐냐?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은을 물은 거. 은은 지금 어떻느냐? 은은 H죠. 은은 한 변이 얼마냐? 한 변의 길이가 407 피코메타. 봅시다. 407 피코메타입니다. 피코메타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면시미빵이라고 합니다. 면시미빵.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뭘 구하라? 반지름을 구하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이게 일단 은인데 무슨 입방이다? 면시미빵. 면시미빵은 어떤 거예요? 한번 제가 이쪽에 3차원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면시미빵은 여기 있고, 여기 꼭지점에 일단 있죠. 8개가 있고, 어디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면에 존재합니다. 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요쪽에 4, 요 뒤에 5개, 요 밑에 6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면만 한번 여기 떼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떼어서 보면 어떤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느냐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형태가 되느냐? 요런 형태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시미빵은. 여러분 이제 단순이빵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이빵의 경우는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단순이빵의 경우는. 면시미빵은 요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봅시다. 이 문제가 뭐냐? 요거의 길이가 얼마다? 그렇죠. 407 피코메타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 물었어요? 반지름. 요걸 물었습니다. 요거.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이것을 바로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대각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제가 앞면을 한 거는 앞면이 대각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각선이 모든 금속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요? R. 요 길이는 2R이 되겠죠? 요 길이는 R이 됩니다. 반지름으로 따지면. 그럼 전체는 몇 R이 돼요? 그렇죠? 4R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길이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곱하기,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 되죠.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루트 씌우고 4를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결국은 요걸 우리가 그냥 S라고 합시다. 요거 길이를 S라고 하면 S의 제곱 더하기 S의 제곱은 뭐가 돼요? 4R의 제곱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2S 제곱은 4R 제곱이니까 제곱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S는 4R이 되고 R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루트 2S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 면시미빵에서의 뭐 반지름은 R은 이렇게 구한다. 외우시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면시미빵, 절시미빵, 단순미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물론 모르겠으면 외우셔야 되죠.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은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S 자리에 요 값만 어떻게 주면 돼요?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반지름을 우리가 센티미터로 구하라고 또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건 피코메타인데 뭘로 바꿔야 돼요? 그죠? 센티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피코메타는 1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 10의 몇 승이다?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입니다.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된다? R은 4분의 루트 2 곱하기 뭐다? 4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요식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얼마가 나옵니까? 봅시다.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요거.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계산하는 거는 일단은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계산하는 건 둘째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때 면심이빵에서 반지름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이 면심이빵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앞에 면이나 뒤에 면이나 뭐 면은 똑같죠. 면에 있는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는 가로 곱하기 가로하고 세로의 제곱의 합과 어떻다? 대각선의 제곱은 어떻다?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몇 R이 된다? 4R이 되기 때문에 결국 R은 4분의 루트 2 S라는 값이 만들어진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번엔 뭘 구하라고 했냐? 여기서 밀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밀도. 이건 밀도 어떻게 구하냐? 이제 이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밀도를 한번 구해야 되는데 지금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도하면 뭡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뭐가 돼요? 그렇죠. 질량이라는 값이 밀도입니다. 그럼 일단은 앞에서 봤던 아까 면심이빵에 뭘 구해야 됩니까? 면심이빵에 부피를 구해야 되죠. 면심이빵에서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 봅시다. 아까 요 길이가 얼마다? 그쵸, 407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407, 요 길이도 407이 되죠. 그럼 부피는 이거 3개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부피 이걸 구하려면 407 피코메타에 뭐가 됩니까? 그죠? 3승이 만들어지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74 곱하기 10의 7승 이제 피코메타 3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피. 됐나요? 그다음 그럼 이걸 이제 뭐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게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피코메타의 3승이니까 요거 전체에 뭐가 됩니까? 3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6.74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센티미터로 적으면 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이제 이 속에 있는 뭘 찾아내면 됩니까? 그렇죠. 질량만 찾아내면 됩니다. 질량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제 봅시다. 일단 은의 질량을 우리가 압니다. 은의 질량. 지금 은을 물었으니까 은의 질량이 얼마예요? 은의 질량이 107.9입니다. 9g per 몰입니다. 이 조심할 거 이제 요거는 1몰의 질량이죠. 근데 이 속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단위 세포 속에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면심이빵에서는 몇 개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그죠? 4개가 있죠, 4개. 그러니까 이건 1몰이니까 일단 이걸 얼마로 나눠줘야 될까요? 그죠? 1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1개의 질량을 계산하는 거. 얼마로 나눠줄까요? 6.02 이제 0이죠. 02 곱하기 10에 얼마? 23승계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럼 이게 몇 개의 질량이 나옵니까? 1개의 질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면심이빵 속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단위 세포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얼마 해준다? 4. 됐나요? 요렇게 하게 되면 누구의 질량? 그렇죠. 은의 질량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뭘로? 지금 이야기했던 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으로 뭐 해주면 된다? 나누어 주게 되면 된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10.6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나요?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일단 밀도를 구하려면 부피분의 질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부피는 아까 앞에서 줬던 5번에 줬던 지금 뭐예요? 이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센티미터로 바꾸려고 하니까 피코메타를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제곱 피코메타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의 세제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의 세제곱 센티미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질량은 은이니까 은의 전체 질량은 107.9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질량? 1몰에 대한 질량이니까 일단 뭘로 나눠주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어주면 은 몇 개의 질량이 된다? 그죠? 한 개의 질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면심 입방 속에는 몇 개의 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4개의 단위 세포. 그러니까 4개의 은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그죠? 4.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질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은의 질량. 그러면 부피의 질량을 나누어 주게 되면 밀도가 나온다. 이거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6번 문제는 뭐냐? 염화 소듐의 단위 세포에 있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이온수를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NaCl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NaCl은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면심 입방 형태로 되어 있는데, 6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봅시다. 지금 우리가 NaCl을 잠시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큰 단위 세포고, 이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4등분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기가 그래야지 이제 편해지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NaCl은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 NaCl.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있고, 다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하얀 거하고 지금 노란 거하고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엇갈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위 세포 속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NA라고 하고 이걸 CL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꼭지점에 있을 때 우리가 단위 세포 계산할 때는 몇 분의 몇을 씁니까? 8분의 1을 씁니다. 8분의 1. 알겠죠? 그래서 8분의 1의 단위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A 봅시다. N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꼭지점에 8개의 그 단위 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8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면에 있는 거. 면에 있는 건 몇 분의 몇으로 우리가 잡습니까? 2분의 1로 잡죠. 그러니까 2분의 1짜리가 하나 면에 몇 개 있어요? 면에 6개가 존재하겠죠. 6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6 해서 얼마가 된다. 그렇죠? 4개의 뭐가 됩니까? 입자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CL은 어떻게 될까요? CL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모서리에 있습니다. 지금 모서리에. 다 모서리에 있죠. 이렇게. 모서리는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입니다.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짜리가 몇 개 있다? 12개 있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4개고 이건 3개나요?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모서리에 있으면 저 중간. 가장 센터에, 채심입방처럼 가장 센터에 하나가 폭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안 잘려지죠. 무조건 하나죠. 그래서 4개가 되죠. 여기 플러스 1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NA하고 CL의 경우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합니까? 단위 세포 속에 1대 1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NA 그냥 CL 이렇게 적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CaCl2 같은 거 봅시다. CaCl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결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찾아보면 CA는 몇 개 있을까요? CA가 1이 있으면 CL은 2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했을 때 CA가 4개가 있더라. 그러면 CL은 몇 개가 있어요? 당연히 8개가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CaCl2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죠. 7번 문제 뭐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고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고체를 좀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의 형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겁니다. 이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금이 고체로 있다. 금은 원자죠. 그래서 이런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고체를 우리가 무슨 고체? 원자성 고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는 CO2죠. CO2. CO2는 뭐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분자성 고체. 그러니까 CO2가 고체로 되어 있다. 그럼 분자성 고체입니다. 물이 고체로 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이것도 분자성 고체가 되고, 이런 걸 분자성 뭐 결정을 갖고 있으면 분자성 결정. 알겠죠? 뭐, 금이 결정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원자성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루리나 리튬은 LiF입니다. LiF. LiF 같은 경우는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화합물이죠. NaCl 이런 겁니다. LiF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이온 화합물이기 때문에 뭐? 이온성 고체. 됐나요? 결정으로 있으면 이온성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크립톤. 크립톤의 경우는 뭐예요? 영족 기체입니다. 맞죠? 영족에 있는 기체죠. 영족 기체가 만약에 뭐로 돼 있다? 고체로 돼 있다. 그럼 이거는 크립톤의 경우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다? 원자성 고체가 되는 거고, 이것도 원자성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나 D나 결국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고체의 개념. 어렵진 않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자, 이온 화합물, 그런 것들이 고체가 되면 그 앞에 그냥 그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결정이 되면 그 앞에 그 이름들을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일단은 액체와 고체를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다? 분자 간의 힘을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은 분산력, 쌍극자인 수소결합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의 상관관계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근데 액체는 어떤 힘이 존재하다? 액체는 기체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 증기압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증기압이 낮으냐, 증기압이 높으냐 가지고 끓는 점과의 상관관계, 증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이 높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기압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이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체는 이제 뭘 이야기했어요? 고체는 결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결정은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 이 세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통해서 그 분자들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밀도도 구할 수 있고,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밀도 구하는 거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위 세포 속에 몇 개의 원자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 계산하는 방법. 됐나요? 마지막으로 이 고체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만, 문제에 없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이 증기압이 만들어질 때 이 평형이라는 개념도 이제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증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이 높다. 그런 거는 실제로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이 액체하고 고체 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용액이라는 개념의 어떤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